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도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볼 책들 추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인데요. 11월은 9월, 10월, 11월 인문탐구 분기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높은 책들, 철학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느끼는 대로입니다.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렸는데 하루는 형이 와가지고 야, 이게 뭐야, 그림이랑 실제 내용이랑 하나도 안 똑같잖아, 이렇게 나무라니까 좀 그런가 봐요.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싫어졌어. 막 이래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더니 그 그림을 슬쩍 가져가요. 너 왜 가져가나 봤더니 자기 방에 전시를 해놨어. 자기는 이 그림이 좋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책 제목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동생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빠, 이거는 나무 같은 느낌이야. 나무 느낌의 그림이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엄밀하게 보면은 나무 같지는 않은데 나무처럼 어떤 느낌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피카소의 그림이 좀 그럴까요?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대상을 꼭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그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길러준다라는 목적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시도를 할 때 그것이 꼭 완벽하거나 정밀하지 않더라도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괜찮다. 반대로 얘기하면 각자의 느낌이 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느끼는 대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같이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색깔 속에 숨은 세상 이야기. 자, 색깔 이야기입니다. 색깔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색깔에는 사실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칙도 그 색깔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신호등이 그렇죠. 빨간색, 뭐 초록색, 노란색. 각각의 색깔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색깔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색깔은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순간 약속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요, 모양은 서로 비슷한데 그 색깔이 서로 다른 국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색깔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우리나라의 왕, 임금님 생각해 보면 임금님을 대표하는 색깔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붉은색이죠. 자, 그럼 모든 임금들이 붉은색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죠, 노란색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하얀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족이나 문화마다 색깔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그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하는데 그에 따라서 법이 바뀌기도 하고요, 규칙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색깔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참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시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색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처럼 색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아이들과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옛 이야기를 들으러 미술관에 갈까? 자, 이야기와 미술관을 아주 창의적으로 잘 엮어놓은 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책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민화, 풍속화, 우리나라 전통예술 작품을 설명하되 그 안에 등장해 있는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가지고서 재미나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민담을 가져와서 서로 엮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전반부는 주로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옛 그림들 있죠. 뭐 서당의 풍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결혼하러 가는 신랑 신부의 모습도 있고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김홍도 작가님, 김홍도의 여러 작품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민화들 중에서 식사하는 장면, 밥 먹는 장면 그리고 있는 이 풍속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X자 혹은 원형으로 좀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같은 풍속화, 그것도 밥 먹는 모습 동일하게 그렸는데 조영석 화가의 그림을 보면 일렬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 등이 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동일하게 식사하는 풍경인데 왜 두 그림이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 바로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설명들을 좀 각자들 느껴보면서 그 내용들로 좀 접근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런 재미난 풍경들을 좀 아이들이 잘 재미있게 관찰하고 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그 기준들을 좀 잘 터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책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빈센트 반 고흐. 자, 뭐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설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작가를 통해서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을 물론 우리가 개인의 감상대로 느끼면 뭐 그거는 다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좀 풍부하게 깊이 생각하려면 그 작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해바라기, 너무 유명한 작품들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색감이 굉장히 또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반 고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새로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청소년 시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한 15살쯤, 16살쯤 청소년일 때 반 고흐가 밀레의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만종,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도 좋아했고요. 소설 중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 작가 혹은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주로 그려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반 고흐는 자신의 그림 속에 어떤 대단하고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담으려 하기보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그려내곤 했는데요. 어쩌면 반 고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고흐의 이제 죽음이 또 설명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최고의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테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 고흐 얘기 나오려면 항상 고흐의 동생인 테오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가가 작품을 뭐 창작하고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를 돕거나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고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고흐의 작품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이 책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은 이 책 읽고 재밌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반 고흐 전시전 있을 때 가서 고흐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거 그때 내가 설명 들었던 이런 기억이 떠오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나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 이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이게 없어요. 나의 행복.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의 행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행복만 이기적으로 추구해서는 결국 갈등이 빚어지게 돼 있죠.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게 누구다? 바로 벤담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벤담의 철학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도 좀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이론서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아이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며 벤담을 소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벤담이 제일 강조했던 개념 바로 쾌락이죠. 근데 이 책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중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쾌락의 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쾌락을 계산한다? 내가 느끼는 쾌락, 예를 들면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때 쾌락이 느껴져. 와, 이 쾌락이 클까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 잠잘 때 느껴지는 그 쾌락이 더 클까요?
뭐 수면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식욕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개인들마다의 서로 다른 욕구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벤담이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자, 그게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벤담이 그 쾌락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쾌락, 좀 더 큰 쾌락을 택하는 게 좀 더 작은 쾌락을 양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여우 사냥이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해요. 예전에 사냥꾼들은 이렇게 여우를 사냥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사냥의 재미를 느꼈대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여우가 사냥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하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겠죠. 동일한 여우 사냥이라는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쾌락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바로 쾌락을 계산한다는 벤담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했다. 자,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위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 야, 이거 역설이죠. 위대한데 어리석대. 자,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는요, 정말 모든 걸 다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죠. 자,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칸트의 목소리를 빌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지난주에는 뭐 얘기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 과연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확인해보라. 자, 그것은 이성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 이번 후반부에는 그 이성에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챕터가 나와요. 생각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차이. 응? 그 같은 거 아닌가? 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완벽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레시피를 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아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 자, 그럼 뭐가 좋아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배움, 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접근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제가 볼 때 조금은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운 난이도일 수도 있는데요. 필요하면 중학생들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이 읽더라도 이런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플라톤의 국가. 자,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 자, 플라톤이 지은 책으로서의 국가가 있죠. 근데 이 책은 그 원전이 아니고요. 플라톤의 국가를 소개하는 국내 철학자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런 이유인 즉슨 플라톤의 국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국가의 내용은 조금은 요즘 아이들이 그냥 혼자 읽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옛날 글이어서. 그래서 고전으로서 값어치는 있지만은 중학생 수준에서 읽긴 좀 어렵다. 차라리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글에서, 책에서 좀 전반부에서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건 의외로 플라톤보다도 소크라테스 혹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예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말을 강조했고 플라톤은 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도 썼는데 소크라테스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랬던 이유는 말이란 것은 즉시 대화하며 뜻을 다양하게 풀어 설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고요. 플라톤은 그것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하고 논리적인 내용들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글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또 플라톤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민주정치 할 때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나 이론가들이 나오는데 거기 플라톤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플라톤은 한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좀 반대하는, 왜?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무지에 의한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사실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은 대중들의 몰표를 받아가지고 결국 독배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도 잘못된 투표로 인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어쩌면은 철인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탁월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고전의 가치는요, 고전에서 주는 답이 아니라 고전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꼭 좋은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도전과제 유토피아입니다. 자, 유토피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자, 혹시나 책을 못 읽더라도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고 토마스 무어가 그 책을 지었다. 이게 유명해진 이유, 바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상상해냈던 것. 자, 이 책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유토피아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유토피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좀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관점이에요.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는 곳을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집마다 아무나 원하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네 집 내 집에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무어가 얘기하고 있는 유토피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약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 하면은요, 막 부자야, 막 풍부해, 모자르지 않아. 그러니까 아껴 쓸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때, 즉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때 일정하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서도 행복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인지 토마스 무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발전해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잖아요.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주택이나 환경 파괴 문제. 결국 이런 뿌리도 이 유토피아 사상과 같이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다양한 책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법 수준 높은 책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꼭 쉬운 학년, 꼭 내 학년 아니라 다른 학년 책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가 즐겁게 소화할 만한 책들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